5장 비틀림입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를 봤을 때 자동차에서 우리가 그 엔진에서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동력을 발생시키고 이것을 전동축에 전달하면 그 전동축이 회전을 하면서 차로 내 이 동력을 전달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보면 우리가 전동축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틀림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우리가 전동축이라고 본다면은 최초 정지되어 있던 이런 상태에서 엔진에서 동력이 발생되면 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관성에 있어서 이 원래 있던 상태, 즉 정지 상태로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돌아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비틀림이 생기는 거죠. 이런 비틀림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서 이 단면을 딱 잘라보면은 거기서 이제 비틀림에 대한 어떤 전달 능력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취급하는 것이 바로 5장에서 다루는 이제 비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전달 능력도 우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 자, 비틀림에서는 우리가 단면에 우리가 면에 평행하게 나타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달 능력만 나타난다. 이거 뭐 우리가 축하중처럼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수직 응력은 없고 전달 능력만 발생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설계 측면에서 어떤 하중과 또 이런 그 전달 능력, 최대 전달 능력, 뭐 RPM, 회전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그 축을 갖다가 직경을 설계할 것이냐. 무조건 크게 한다 그러면 경제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5장에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원형축의 한번 비틀림을 봅시다. 이거 뭐 보면 운전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F라는 힘이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게끔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F를 갖다 우리가 여기서 뭐라요? F는 양쪽에서 이렇게 작용한다. 그래서 우력, 커플 포스죠. 또는 비특력, 트위스팅 포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우력과 우력 간의 그 거리 D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력의 팔이라고 그러죠. 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우력에서 나타나는 여기서 발생 회전시켜주려는 이 요소가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면 토크라고 그러죠. 토크. 그래서 토크라는 것은 이 우력과 이 우력의 요것을 곱해주는데 요것은 단위는 뉴턴, 일단 힘과 요거 팔 길이 요거를 갖다 곱해주니까 뉴턴 미터가 되죠. 일반적인 모멘트와 비슷하죠. 어떤 힘을 가해서 회전시켜주는 효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틀는 이런 효과를 나타날 때 특별히 우리가 이거 갖다 뭐라 하냐면 토크 또는 우리가 그냥 비틀린 모멘트라고 해요. 비틀린 모멘트 또는 토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줬을 때 이것은 이 재료의 어떤 비틀림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그런 우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면을 갖다가 GH라는 단면을 똑 잘라서 보면은 여기가 G고 여기가 H, 여기도 G고 여기가 H라면은 자, 이 우측에 있는 요 요소를 갖다 보면 여기가 이런 방향으로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를 주니까 이것은 요 재료 GH에 있는 분자 요소들은 이것과 반대되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반대되는 이런 토크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T와 T 프라임의 합은 0인. 즉 이래서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럼 이것이 또 이것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의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쪽 단면은 이러한 토크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자 요소, 이 단면의 분자 요소에 이러한 토크가 발생되는 이러한 원형축의 토크가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토크, 그러니까 이런 우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토크의 관계는 우력의 암을 갖다 일단 곱해줬을 때 우리가 토크 또는 비틀림 모멘트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선 그림의 좌측 단면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단면에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을 했다 우리가 봅시다. 자, 이제 토크가 작용이 되면은 이것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니까 지금 이 원통축이 지금 반경이 R이라고 했을 때 이 지점에서 A, B라는 이 선분이 이 비틀림력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와 같은 식으로 비틀어질 것이다. B에서 B 프라임 이 점이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미세하지만 이렇게 변동이 납니다. 그때 이루는 요 각을 갖다 우리가 파이라고 놓으면은 이걸 파이라고 놓자. 이 파이를 갖다 우리가 비틀림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이를 비틀림 각. 그다음에 호해골이 B. 자, 그래서 이런 토크에 의해서 발생된 여기 변형 B가 B-루다 옮겨온 거죠. 그래서 A, B였던 것이 지금 A, B-루다 지금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재의 전체 길이를 갖다 우리가 L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요소 이 원형 축에 대한 요소를 보면은 요 B, B-는 호도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B-는 우리가 요 호의 길이는 그 반경과 각 세타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R과 그때 파이. 물론 파이는 이제 라디안 단위가 쓰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원형 축, 이 원판의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요소에 대한 요소로 다 찾아봤을 때 요 B-의 그 선분 길이는 반경과 그때 각도, 이루는 각도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그럼 이거 갖다 우리가 감마,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전단 변형률이 되겠죠. 감마라는 것은 우리 탄젠트 감마는 L분의 이것이 되죠. 탄젠트 감마라는 것은 L분의 B 요 길이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감마가 매우 작을 때는 우리가 요 탄젠트 감마가 된다. 왜? 감마가 매우 작은 그런 값을 가질 때. 자, 우리가 어떤 재료든지 여기서 그리면은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만 그 변형하는 것은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형률, 감마라는 각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B-L에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감마 L이 된다. 왜? 이것이 그냥 감마가 되니까.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되고 요것도 이렇게 된다. B-가 R파이가 되고 또 감마 L이 된다. 그리고 같이 놓으면 되겠죠. R파이는 여기서 보죠. 감마 L이다. 그래서 변형률 감마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감마라는 것은 L분의 파이 R로 쓸 수 있다. 자, L이나 그 길이나 이 각도 이것이 된다면은 결국은 뭐냐? 변형률. 전단 변형률은 뭐에 비례한다? R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R이 만약에 여기 지금 원점이다, 중심이다. 그럼 여기서 변형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점점 R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 원통 축의 바깥 부분으로 오면 올수록 그 변형률,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는 작게 됐다가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쪽에서는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갖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L을 1m,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를 0.45도, 그 다음에 R을 50 이거 갖다 전체 R을 갖다 그래. R을 50mm다. 0.05m다. 자, 이런 값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전단 변형률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여기서 이거 주어줄 거, 이거 줄 거, 이거 있으니까 감마는 L이 얼마? 1m였죠. 그 다음에 파이는 0.45도라고 우리 얘기했는데 0.45도를 우리가 라디안으로다가 고쳐주면 어떻게 되냐?
0.45에다가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이게 바로 파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을 갖다 우리가 했을 때 이 위치 갖다 최대는 아마 50mm 0.05인 요곳에서 우리가 감마가 맥시멈이 나올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제 우리가 5-1에서 준 거는 R이 30mm 위치에서, 즉 이게 50mm인데 요 정도 위치에서의 30mm,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는 그 전단은 어떻게 되냐, 여기 대신 0.05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0.03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그 해당 위치에서의 우리가 전단 응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제에 나온 것들은 0.356 요것이 뭐할 때 0.356 10의 4승 라디안이다. 0.03 메타 위치에서, 즉 여기서 30mm 위치에서는 그 정도 된다. 최대는 어떻게 된다? 0.05 선형적으로 증가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변형률과 부재의 길이, 그 다음에 비틀린 값, 그 다음에 반경과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장에선 중요하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원형축에 발생하는 전단 응력입니다. 수업 맨 앞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게 비틀림에 있어서는 뭐 수직 응력은 없고 전단 응력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전단 응력은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 전단 탄성 개수와 전단 변형률의 곱으로 나타났다. 근데 바로 앞에 우리 배운 것처럼 전단 변형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타우와 관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는 것이 요 갖다 이해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원형축, 정면에서 바라본 원형축에서 이와 같이 반경이 R이고 요 미소거리, 그러니까 위치 R 위치에서 미소 단면적 DA에 작용하는 어떤 힘을 갖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토크, FD라는 토크를 줬다. 토크를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단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단면을 잘랐을 때 그 면의 평행 방향에서 전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막 이런 식으로 전단. 그래서 이런 전단 응력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요 접선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단 응력과 단면적의 곱이니까 여기서 이거 나타나는 전단력, 미소 면적에 작용하는 이러한 힘이라는 건 단면적에다가 전단 응력을 곱해준 것이 바로 접선력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냐? 타우 DA라는 이런 접선력이 된다. 타우 DA는 미소 면적 DA에 작용하는 접선력이다. 접선 방향으로, 이 R 방향에 수직하게 접선으로 나가는 그 접선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토크를 갖다 계산한다면은, 토크라는 것은 이와 같이도 설명이 되지만 우리가 가해준 힘과 모멘트와 같은 개념이죠. 이 R과 이 접선력의 수직 성분, 요것을 곱하는 것이 우리가 토크가 될 수 있겠다. 근데 미소 면적이기 때문에 전체 토크는 R의 범위가 제로에서부터 R까지가 되겠고, 그 거리 R에다가 힘을 갖다 곱해준 타우 DA라는 힘을 곱해준 요 요소가 토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타우 대신에 우리가 요 요소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타우는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제로에서 R까지, R에 타우가 어떻게 된다? L분의 G 파이 R에 DA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여기 L분의 G 파이는 빠져나오고 제로에서부터 R까지 R제곱 DA가 된다.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요거 많이 봤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앞전에 뵀던 IP, 즉
관성 모멘트, 비틀림의 저항 요소로 되는 관성은 이것은 IP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T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정리하면은 T는 다시 토크 T는 L분의 G 파이에다가 I P, 이것이 바로 토크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관계에서 이 전단 응력과의 관계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위의 요소를 보니까 타우는 G L분의 G 파이 R이랍니다. 그러면 이 요소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G L 파이는 여기 R이 여기 넘어가면 이건 어떻게 되냐? R분의 타우가 된다. 이 요소가. 요게 요거랑 같은데 요 위에서 보니까 요 요소는 R분의 타우가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 갖다 그대로 넘겨주면 이게 뭐가 된다? T는 R분의 타우 IP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전단 응력은 어떻게 되냐? 전단 응력은 여기 넘어가니까 IP분의 T R 이렇게 된다. 자, 그럼 R이 이렇게 R의 비례해서 나타난다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R이 제로면 전단 응력은 여기서 유주점에서는 중심에서는 제로가 된다는 얘기고, R이 최대일 때는 어떻게 된다? R이 R일 때, 즉 2분의 D일 때 타우는 타우 맥시멈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단 능력과의 관계, 토크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서 IP 관계. 근데 여러분들 IP는 우리가 이런 원형 축에서 어떻게 다루냐? IP는 32분의 파이 D 4승이라고 원형 축에 바로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어요.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R이 타워 맥시멈일 때 언제다? R이 2분의 D일 때다. 이것을 정리해주면은 타워 맥시멈은 원형 축에서 발생하는 타워 맥시멈 어디다? IP 집어넣어주고 R이 2분의 D일 때 이 요소를 집어넣으니까 파이 D 3승분의 16T, 즉 이 원형 축의 이 맨 끝단 R이 캐피털 R이 되는 2분의 D가 되는 지점에서 최대 전단 응력은 이와 같이 되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설계를 할 때 타우 홀로, 즉 허용 전단 응력이 바로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타우 맥시멈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D, 그러니까 원형 축의 전동 축의 그 직경을 갖다가 설계하는 이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전단 응력, 또 거기서 나타난 최대 전단 응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이 어떤 설계 측면에서 우리가 전동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원형 축의 직경이 60mm, 이거 갖다 여러분들 고쳐줘야 되죠. 60mm 6cm가 0.06m, 그 다음에 1800kPa 허용할 수 있는 전당력, 그냥 최대 전단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80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다. 이때 가할 수 있는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건 최대 전단 능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타운 맥시멈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파이 D 3승분의 16T다. 즉 R이 될 때, 즉 2분의 D가 될 때 최대 우리의 전단 능력이 나온다면 이러한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D를 요거 집어넣고 파이는 알고 있고 16, 그 다음에 T는 여기서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주었으니 여기서 타워 맥시멈이 바로 180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미지수는 지금 뭡니까? T죠. T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는 여기서 계산하면 T는 76.34 뉴턴 메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것이 76.34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직경이 50mm. 이것도 똑같이 0.05m. 그다음 L이 1.8m, 파이가 5도. 자, 5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라디안으로 환산을 해줘야겠죠. 이것은 5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다. 그 다음에 토크가 이렇게 주었다. 타워 맥시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앞에서 했죠. 타워 맥시멈은 파이 D30분의 16T. 즉, 이 조건에서 우리가 나온 것처럼 토크 주어졌죠. 직경 주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구하느냐. 여기서 전단 탄성 개수를 G를 구하라. 그럼 요 관계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G는 요거가 바뀌면 되니까 파이 IP TL이 된다. 자, T 주어졌고 L 1.2m, 1.8m 주어졌고 그 다음에 파이는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IP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32분의 파이 D 4승 집어넣어. 다 지워진 거죠. D 지워졌죠. 이거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전단 탄성 개수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를 들여보고 확인하시라고 우리가 답을 보니까 28.9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 또는 요거 지워지고 이게 기가 파스칼이죠. 기가 파스칼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세 번째, 파이는 5도.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최대 전달 능력은 어떻게 되냐? 최대 전달 능력은 타워 맥시멈은 뭐 위에서 설명한 이런 내용으로 되겠고 여기서 L분의 G 감마에서 G의 감마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L분의 파이 L분의 파이 R이라고 우리가 썼으니까 여기서 R이 어떻게 될 때? R이 2분의 D가 될 때, 즉 R은 2분의 D, 여기가 R이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최대값이 되니까 여기다가 여기 0.02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전단 다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요 라디안으로 굳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타워 맥시멈은 23.6 메가 파스칼이다.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이 과정을 전부 설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뭐 어떤 부분이 잘못 계산이 됐는지 내가 계산기 실수를 뭘로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두들겨보라는 차원에서 이제 간단하게 답만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거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5장 4절 전동축의 설계입니다. 전동축의 설계를 한다는 것은 전동축의 직경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어떤 조건에서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은 전달되는 동력이 얼만큼이고 그때 축의 각속도가 이와 같이 뭐 오메가, 이건 라디안 퍼 세크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뭐 초당 회전수인데 초당 이거 갖다 우리가 헤르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최대 전달 능력, 또는 우리가 허용하는 전달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타우 맥시멈이든 또는 타우 얼로, 그러니까 허용되는 이런 것들이 주어진 데서 이것을 초과하지 않는 직경 길을 갖다 설계하는 것이 바로 전동축의 설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동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동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단위 시간당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P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수행한 일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면은 일이라는 것은 뉴턴 메타, 즉 힘과 이동한 거리를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을 이거 갖다 뭐라고 하냐? 단위 시간당이니까 세크, 타임으로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것은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뉴턴
메타 퍼 세크 또는 요거 갖다 우리가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 퍼 세크. 그다음에 요거 갖다 우리가 또 뭐라요? 와트. 여러분들이 뭐 몇 와트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동료할 때. 그래서 이 와트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선 운동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회전 운동하는 데 있어서의 동력 P라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지만 이것은 앞에서 배운 토크와 각속도 오메가를 곱해준 것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동력이다. 동력 P라는 것은 이게 동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T니까 뉴턴 메타고 라디안 퍼 세크니까 라디언은 그냥 호도 그러니까 무차원이죠. 그래서 이걸 결국 단위는 똑같이 나타나는 이런 회전 운동에서의 동력은 우리가 토크와 각속도를 곱해준 이러한 내용이 바로 동력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여기서 설명하지만 각속도를 이렇게 줄 때하고 회전수를 줄 때하고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와 FI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이런 관계를 나타낸다. 이걸 라디안 퍼 세크를 갖다가 우리 헤르츠 단위로다 나타나는 이런 관계로다가 표현할 때는 헤르츠에다 2파이를 곱한 것이 바로 오메가가 된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동력 P는 T에다가 2파이 F를 갖다 쓴 거나 마찬가지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주니까 토크는 다시 어떻게 된다? 토크는 P 오버 2파이 F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 일단 일식으로 보고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죠. 전달 능력. 그래서 전달 능력 타우라는 것은 IP분의 TR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럼 타우 맥시멈은 어떠냐? R이 2분의 D일 때. 그러면 타우 맥시멈은 어떠냐? 맥시멈은 이게 2분의 D가 되는 거니까 2배 IP T D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다가 타워 맥시멈에 관련되는 거다. 여기 T를 갖다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정리하면 들어야 되죠. 타워 맥시멈은 2배 IP T가 어떻게 됐어요? 2파이 F분의 P 그에다가 D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4 파이 F의 IP분의 P D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IP라는 것은 우리가 원형 축에 대한 우리 IP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32분의 파이 D 4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이거 갖다 그대로 정리해 보니까 D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 D라는 것은 0.9324 거기다가 타우 맥시멈의 F의 동력 P 요거에다가 3분의 1승을 한 것이다. 되게 복잡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유도 과정, 즉 뭐 타우 맥시멈과 그 다음에 이런 축의 각속도, 동력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한테 설명해 준 건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 볼 때 이걸 다 외워야 되니까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 전혀 이런 그 공식을 외우는 것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한테 식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별도의 원시 페이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암기한다 뭐 이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동력 그 다음에 허용하는 전달 능력 그 다음에 축의 각속도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우리가 전동축의 직경을 갖다 이렇게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동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이 오메가와 이 헤르츠의 관계
또 어떤 데서는 또 RPM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한 회전, 그러니까 분당 몇 회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초당 회전수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60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분당 회전수니까 이거의 6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그래서 우리가 축의 각 속도를 이렇게 주느냐, 또는 헤르츠를 주느냐, RPM을 주느냐. 근데 이 기준은 뭐다? 여기서 말하는 헤르츠, 즉 초당 회전수로 주어진 거니까 어떤 것으로 주어지든 여러분들이 이것으로다가 헤르츠로 환산을 해서 여기 이 관계식에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전동축의 직경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동축을 설계하는 직경을 설계하는 간단한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동축의 속도, 각 속도, 그 다음에 동력을 갖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허용하는 또는 최대 전당력은 이와 같이 주어졌다. 이때 D를 설계하시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맥시멈 타워를 갖다가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난 그 결과 보니까 0.9324 타워 맥시멈의 F의 동력 P의 1/3다. 이렇게 나타났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0.9324 타워 맥시멈은 60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속도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RPM, Revolution per minute, 즉 분당 회전수를 줬어요. 근데 이것은 뭐다? 초당 회전수죠. 즉 헤르츠죠. 자,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것을 갖다 헤르츠로 넣으면 분당 이렇게 3600이니까 초당은 어떻게 되냐? 60으로 나눠주니까 바로 60 헤르츠로 나타날 것이다.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된다? 60 헤르츠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동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7.5 곱하기 10의 3승 와트가 되니까 이것의 전체 3분의 1을 하면은 계산해보니까 0.0119 미터가 나온다. 자, 이것도 답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구해 보시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이 회전 속도를 오메가는 뭐 100 라디안 퍼 세크로 주어졌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해? 여기다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아니죠. 오메가를 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메가는 2파이 F요. 여기서 F는 2파이분의 오메가가 되니까 이것은 2파이분의 100 헤르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설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